언제나 우리의 밥상을 푸르게 가꿔주는 채소들. 그중에서도 유난히 겨울이면 더욱 맛과 영양이 뛰어난 채소가 있다. 이맘때 챙겨 먹어야 할 제철 채소로 배추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공급원으로 감기 예방에도 그만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 채소의 왕, 배추와 함께한다. 동의보감에서 배추는 숭채라고 하는데 음식을 소화시키고 가슴의 열을 없애며 술로 인한 갈증을 풀고 소화를 멎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도 배추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기관지를 보호 강화시켜주고 글루코시놀레이트, 시니그린이 있어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입니다. 배추는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좋은데 겉잎은 짙은 녹색을, 속잎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노뿌리의 크기가 작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365일 나오는 식재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식재료, 바로 배추입니다. 오늘은 그 배추를 이용해서 배추 유산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C는 소금에 절이거나 익혀도 파괴되지 않는다. 또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돕고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개선과 정장작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배추 유산슬. 먼저 배추를 손질하는데 밑동을 깨끗하게 잘라낸 다음 이파리도 제거해준다. 남은 줄기 부분을 채 썰어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면 배추의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요즘에 배추가 제철인데요. 여름 배추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겉절이로 주로 해 드시고요. 가을 배추나 겨울 배추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아니면 김장 김치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배추 유산슬에 함께할 채소도 준비하자. 아삭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인 죽순을 비롯해 청피망, 홍피망, 그리고 표고버섯과 대파까지 길게 채를 썰어둔다. 이번엔 오징어와 돼지고기를 준비할 차례. 오징어와 돼지고기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길게 채를 썰어두는데, 썰어놓은 돼지고기는 소금과 설탕, 참기름으로 미리 밑간을 해놓는다. 유산슬 뜻이 궁금하시죠? 산은요, 세 가지란 재료고요. 슬은요, 채를 썰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세 가지 재료 채 썰어서 볶아 먹으시면 그게 바로 유산슬입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로 유산슬을 만들자. 먼저 식용유를 두른 팬에 밑간해 놓은 돼지고기를 볶아준다. 준비해둔 채소들은 볶기 전에 미리 데쳐주는데, 파와 마늘을 제외한 채소들을 끓는 물에 넣고 데쳐주면 된다. 이때 오징어도 함께 넣고 데친 후 채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둔다. 이제 준비한 재료를 볶을 차례. 식용유를 두른 팬에 대파, 마늘, 간장을 넣고 데친 채소와 오징어,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둔다. 이어서 육수와 간장, 굴소스, 물 전분, 참기름을 두르고 잘 저어서 마무리해준다. 오늘 배추 유산슬에서는요, 볶을 때 수분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빨리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전분을 풀 때는 농도가 조금 있게끔 흐르듯이 먹을 수 있게끔 농도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잘 볶아낸 재료들에 통깨까지 뿌려주면 배추 유산슬 완성! 아삭한 배추와 쫄깃한 오징어, 그리고 육즙 가득한 돼지고기까지.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 가득한 배추 유산슬.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특별한 요리가 탄생했다. 배추는 주재료, 부재료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용하는 재료고요. 시원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김장을 했을 경우에는 짠맛과 신맛까지 있는 재료, 바로 배추입니다. 오늘은 그 배추를 이용해서 매콤한 배추 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채소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한 채소인데, 뼈에 칼슘을 저장하는 비타민 K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배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배추 짬뽕. 먼저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들을 준비하자. 표고버섯과 고추, 당근, 죽순, 양파, 대파, 부추는 채를 썰어주고 오징어와 조갯살도 잘 썰어 준비해두자.
짬뽕은요, 중국말로 라면면인데요. 라면면의 뜻은 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짬뽕은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제철에 나오는 백합이나 굴이나 이런 조개류 이용해서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제철 재료 이용해서 짬뽕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볶아줄 차례. 먼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건고추와 대파, 마늘, 간장을 순서대로 넣은 후 볶는다. 이어서 준비한 채소들도 볶는데 배추와 죽순, 표고버섯을 넣고 수분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면 된다. 짬뽕에서 채소를 어떻게 볶아야 될지 잘 모르시죠? 많이 볶을까 적게 볶을까 생각하는데요. 채소의 즙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채소들이 충분히 익으면 오징어와 조갯살을 넣고 함께 볶다가 육수를 부은 후 끓여준다. 재료들의 맛이 충분히 우러날 만큼 끓었다면 드디어 요리 마무리. 설탕과 소금, 배고추를 넣고 간을 본다. 짬뽕은 비법이 따로 없고요. 육수가 중요한데요. 육수가 치킨 스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마 국물 이용하고요. 다시마 국물도 좀 그렇다 싶으면은 액젓 한 숟갈 넣어서 간 맞추시면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시원한 국물에 건더기까지 듬뿍 덜어내면 매콤한 배추짬뽕 완성. 백주의 색다른 변신 배추짬뽕. 배추를 비롯한 몸에 좋은 채소들의 얼큰한 국물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반가운 국물 요리다. 겨울 채소인 배추는 두부와 궁합이 잘 맞아 함께 드시면 비타민C,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권해드립니다. 다만 성질이 찬 채소이므로 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성질의 무나, 생강, 파와 같이 먹거나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 배추. 하지만 김치뿐만 아니라 무침이나 찜, 볶음, 찌개 등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루며 요리의 주인공이 되는 채소가 바로 배추다. 날 것은 날 것대로, 익히면 익힌 대로 맛과 영양이 그만인 배추. 쌀쌀해진 날씨, 제철 배추와 함께 밥상의 화려한 변신을 시도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날이 건조하면서 이 모간이 메마른 느낌에 헛기침을 하기 쉬운데 이 헛기침을 하면서 목을 가다듬는 경우에 자칫 모간의 성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에 공기를 모았다가 내뱉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헛기침을 하는 경우에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목에 마찰이 생겨서 성대가 다치기 쉬워지는데요. 특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자꾸만 헛기침을 하게 되면 이 성대 폴립이라는 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성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헛기침 횟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서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고 또한 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되도록 목소리를 내지 않고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건조한 날씨에 이 성대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3천억 개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의 간.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방출하며 해독작용과 면역체계 유지 등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 불리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기인 간. 이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간암이라고 한다. 간암이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고요. 약 90% 이상이 간세포암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간세포암종을 간암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암 발생률은 6이고 특히나 50대 남자의 사망률이 높겠습니다. 간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만성 간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암 중 두 번째로 높을 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따라서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한국인을 위협하는 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 간은 절반 이상이 손상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손상됐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에 또 이 신체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간암은 또 전체 암 중에 발병률은 6위지만 사망률이 2위입니다. 그만큼 생존율이 낮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빨리 치료받고 빨리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조기 발견도 어렵고 생존율도 낮은 치명적인 암, 간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송명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간암인데 먼저 이 간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제 간은 이제 우상복부에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체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먼저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간은 이제 간 동맥과 간 문맥 두 개의 혈관에서 영향을 공급을 받고 있고 기능을 보시면 영양분의 저장 및 방출, 또 해독 작용을 하고 또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뭐 면역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또 담즙을 생성하거나 음식에 소화 분해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간에 암이 생기는 간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간암은 그 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다 말하는데요. 사실상 기원하는 세포에 따라서 이제 간 세포에 기원한 간세포 암종, 담간 암종, 또 전이성 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암의 90% 이상은 간세포에서 기원한 간세포 암종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줄여서 간세포 암종을 간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암은 전체 암 중에서 발생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이고 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간암의 발생 빈도는 2015년도 암 등록본부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암 발생 간암은 6위에 해당이 되겠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시면 남성에서가 여성에 비해서 3배 이상 발생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남성에서는 간암은 4위, 여성에서는 6위가 되겠고 특히 50대 중년 남성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게 간암이게 되겠습니다. 이 간암이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요. 사실 간암은 간에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초기에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사실 증상이 별로 없게 되면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cm 이상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간의 거의를 대부분 차지하는 간암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혈관만 파고드는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 외에도 이제 가슴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눈송이처럼 이제 폐로 전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뇌에도 전이되거나 아니면 주변 림파선에까지 전이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암이 생기는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간암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간경변증, 우리 보통 이제 간경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주, 네 번째로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 되겠고 사실상 이전까지는 이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간암 원인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러스 간염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간암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보시면 사실상 이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예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에도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영유아 때 감염, 수직 감염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만성이 거의 90% 이상 되고 마찬가지 C형 간염도 1% 정도 되지만 급성 간염을 거쳐서 대부분 이상이 만성 간염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10년에 걸쳐서 20%에서 30%가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1년에 1% 이상 간암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비해서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간 질환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왜 간암은 이렇게 줄지가 않은 걸까요? 사실 이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많았는데 현재는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되겠고요.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 바이러스의 발달로 이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은 줄었지만 이제 음주라든지 아니면 지방간에 의한 간암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암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음주를 많이 하면 간이 손상된다고들 얘기하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대체 왜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먹지 않고도 이제 지방간이 된다. 사실상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또 고지혈증 동반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지방이 많이 간에 쌓이면서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지방간이 됐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상경이 되면 지방 간염이 됩니다. 간염이 되면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간질환처럼 점점점 진행을 해서 이제 간경변증이 되거나 아니면 간암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지방간 소견이 나왔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네. 약 먹으면 괜찮대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 약을 꼭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이런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지방간 때문에 약을 먹는 경우는 간 수치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복용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방간 때문에 우리가 간 수치라고 하는 GOT, GPT라고 하는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있게 되면 결국 간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장제 같은 약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네. 그 약제는 간의 염증을 조절하는 거지 간에 있는 지방을 줄이는 약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 너무 고지방식을 했다면 끊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를 많이 하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본인 체중의 한 10% 이상을 감소해야지 지방간이 정상간으로 이제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 수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정확히 그 간 수치가 무엇인지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또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 이 간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건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온 수치를 저희가 이제 검사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갔으면 2배, 3배 올라간다는 뜻은 간 세포가 2배, 3배로 깨지고 있다, 손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갈수록 간암이 발생이 잘하느냐? 사실상 이제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상이 되더라도 이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높다고 간암이 잘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꾸준하게 만성적으로 된다면 병원 진행해서 간암 발생률을 높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일시적이냐 만성적이냐에 따라서 간암 발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암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복강경 사진으로 관찰한 사진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상간은 이제 갈색의 이제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는 게 정상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뭐 지방간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되는 환경이 되면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지는 이제 만성 간염 상태가 되겠고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굳어지면서 이제 결절을 이루는 간 경변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절들 중에 이 결절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간암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그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경변 이것도 급성과 만성으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급성과 만성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대상성 간 경변증이냐 비대사성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간 기능, 그러니까 간 기능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비대상성 간 경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간 기능 잘 유지되다가 그게 이제 어긋나는 환자들, 황달이 생기거나 복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간성혼수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를 이제 비대상성 간 경변증 상태. 이런 환자들이 사실 간암이 발생하더라도 예후가 나쁘게 되겠습니다.
앞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 간암이 생긴 경우에 증상을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네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간 자체가 이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예. 주요 증상은 무기력감, 피로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상복부의 불쾌감, 또 구역 구토가 있겠고요. 또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나 복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간암의 발병률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 중 6위를 차지하며 주로 50대 이상 남성에게 위암,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우 자궁암보다 발병률이 높고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폐암에 이어 2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피곤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자도 피곤함이 전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전에 간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검진 받을 때 간 수치 검사를 받는데 항상 높게 나왔었습니다. 간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은 그 특성상 종양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 조기에 증상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간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나 체중 감소, 식욕 감퇴를 들 수 있는데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 복부의 통증이나 불쾌감,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이제 피로를 주소로 내원했고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피로 주소로 내원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액 검사에서 보면 황달이나 간 수치가 높고 특히 간암 수치가 높기 때문에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간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암의 주요 진단법으로는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들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암 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특이 단백질인 알파 태아 단백을 측정하게 되는데 간암 환자의 60% 정도에서 발견된다. 간 초음파 검사는 간질환 환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 간의 모양 변화와 종양 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 비만이나 간 경변증 등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CT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요즘 들어 갑자기 배가 네. 많이 불러오고 있고 네.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좀 그래서 배가 불러오시고? 좀 피곤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네.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리가 붓거나 팔다리가 말라가진 않나요? 예, 요즘 다리가 좀 붓는 것 같고요. 네네. 일어났다 앉을 때 좀 휘청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걸음걸이 할 때 좀 힘듭니다. 평상시에 술 좀 드시나요? 일주일에 4-5번 정도 이상 먹고요. 네네. 한 번 먹을 때 이제 한두 병 이상 꼭 먹게 됩니다. 간암의 핵심 원인으로는 간염 바이러스와 술을 꼽을 수 있다.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 발병 요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과음으로 간이 손상되면 간 경변증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술 역시 간 건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자가 배가 불렀다는 뜻은 이제 복수가 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팔다리가 말라가고 다리 부종이 있다는 것은 그게 만성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간 기능 평가도 중요하고 그다음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간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간암 치료는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간암의 진행 정도와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 수술 치료에는 간암을 떼어내는 절제술과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간 이식이 있으며 비수술 치료로는 항암 약물 요법을 비롯해 간동맥 화학 색전술, 고주파 열 치료, 항암 화학 요법 등을 들 수 있다. 간암은 이제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한 경우에는 완치율이 90%랑 좋고 하지만 진단이 늦어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치료 반응도 나쁘고 예고 나쁘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간암.
하지만 다른 암과 달리 원인 질환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간암 고위험군의 경우 1년에 2번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인 질환 관리와 정기 검진, 간암을 예방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암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간암의 경우 감시 검사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감시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시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해야지만 빨리 완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40세 이상에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간 경변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사실 간암을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 검사라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간암 외에 이제 다른 암종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로도 할 수도 있지만 CT나 MRI 통해서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면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조영제를 사용한 CT 사진인데요.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간암 모양이 하얗게 조용히 증강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MRI 사진인데요. 조영제를 주입했을 때 간암이 하얗게 조용히 증강되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특징적인 모양이 보였을 때는 조직 검사 없이 간암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암이 진단되면 또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간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간암의 병기는 사실은 일반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크게 3가지를 갖고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의 개수 1개이냐 아니면 다발성 있는지, 두 번째는 암의 크기가 2cm 이하인지, 세 번째는 혈관 침범이나 전이가 있는지를 보는데요. 이렇게 암의 개수가 1개이고 2cm 미만인 경우에는 1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2기, 3가지 중에 1가지만 해당되는 건 3기, 그다음에 다 해당되지 않는 이렇게 다발성의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는 4기, 우리 진행성 간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간은 장기간에 걸쳐서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간암의 경우 네네.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간암이 이제 크기가 2배 증가하는 데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이제 증상이 없다 보면 늦게 진단되고 그러다 보면 간암이 혈관을 침범하거나 또는 주변 장에 전이되는 경우에는 예후나 치료 반응이 나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간암 자체뿐만 아니라 기저 간 기능이 나쁘다면 그 또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암의 치료법을 또 이야기하면요. 치료법이 크게 수술 치료 그리고 비수술 치료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수술 치료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간암의 치료는 이제 수술적 치료는 이제 완치적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절제술은 아시다시피 간암이 발생된 부위만을 절제하는 걸 얘기하겠고요. 사실 간암을 수술하고도 이제 재발률이 5년에 한 50% 이상 높기 때문에 예전부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간이식을 간암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식은 대상자들은 이제 간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일 간암의 5cm 이내 또는 3개에서 3cm 이내인 간암인 경우에 혈관 침범이 없고 전이가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간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간 절제를 할 때 네네.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네네. 간을 절제하고 나서 이 간 스스로 뭐 재생을 한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어떤지 이런 점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간이 이제 재생은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간암이 발생하신 분들이 기저 간 상태가 간 경변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절제술 후에 남아있는 잔여 간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평가를 하고 나서 절제술 범위도 결정되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간암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고주파 열 치료입니다. 모식도로 보시면 간암에 전극을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전극을 삽입한 후에 고주파의 열을 발하게 만들면 그 간 세포암 내에 열이 발생하면서 괴사하게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CT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조형 증강된 간암이 이제 고주파로 나서 괴사가 된 후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이제 간암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제 간암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간 동맥을 통해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간동맥을 통해서 한 치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간에 5cm 이상의 큰 간암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카테타로 이제 간동맥을 들어가서 간 암을에 공급하고 있는 간동맥을 찾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항암제를 넣으면서 이제 색전술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괴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간동맥 색전술을 이용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항암제가 아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어준 시술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다발성으로 있는 간암에 이제 간동맥을 통해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는 3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반응이 좋은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간암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네. 방사선을 직접 몸 안에 넣는다고 하니까 네네네. 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인체에 해는 없을까요? 사실상 이제 시술 전에 환자분들이 보호자분이 많이 걱정하는 사항이신데요. 예. 사실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간암에 치료하는 이투름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는 거의 1cm 미만의 방사선 필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깥으로 노출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더 안전이 되겠고 사실 반감기 자체가 보통은 한 달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고 나서도 뭐 다니거나 다른 분 보호자나 다른 분한테 해를 미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간암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암 세포의 증식이나 발달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억제하는 먹는 약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3기 이상의 환자들 대상, 그러니까 진행성 간암인 환자분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1차 치료로는 소라펜이나 렘바팀이라고 하는 약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인정받아서 사용되고 있고 또 이런 약제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레고라펜입이라고 하는 2차 약제로 해서 평균 우리가 이제 치료 안 하는 경우에 환자의 기대 여명이 6개월이었다면 3에서 6개월 이상을 연장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간암, 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또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밖에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도 이제 간동맥 색전술하고 비슷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포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간동맥 내에 우리 카테터로 이제 하루만 약물 투입하고 색전술을 하는데 이런 카테터를 통해서 포트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3일간의 항암제를 주입하는 요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진행성 간암, 특히나 이제 혈관을 침범하는 간암인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침윤된 혈관 내에 들어왔던 간암이 좋아질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항암제의 경우, 앞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색전술을 비롯해서 네. 그 항암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작용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간암도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특별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다 하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독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제 항암제를 사용은 하긴 하지만 이제 간암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간 동맥을 통해서만 이제 항암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간 독성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할 뿐이지 전신 부작용은 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우리 간과 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간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간암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간 경변증, 음주나 이제 지방 간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간암 발생이 감소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료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약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겠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피토 프로테인 감시 검사가 꼭 필요하겠고,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 없이도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간 기능 및 병기에 따른 다양한 맞춤 치료가 있기 때문에 진단받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간암 위험군 어떤 분들이 속하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암 위험군인 경우는 이제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간 경변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있는 경우가 고위험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A형 간염 같은 급성 간염도 이제 많이 호발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한 A형이나 B형 간염은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같은 대사성 간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고, 물론 금주와 함께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간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네. 자, 먼저 비활동성 비염 간염 보유자는 따로 정기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비활동성인 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사실상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간암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이상은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감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 산모가 B형 간염 보유자이면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이제 많이들 산모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B형 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고, 또한 태아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백신을 맞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 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네. 사실은 이제 동물의 간은 이제 좋은 식재료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간 기능이 저하된 분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섭취하고 나서 이제 소화하거나 해독한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 낭패를 당할 경우도 있고, 또 간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형 간염은 공동체 생활로 전염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사실상 이제 어떤 직장에 근무하거나 할 때도 보면 이제 B형 간염 때문에 고민하시고 물어보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혈액을 전파되는 것이지 같이 생활했다고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손톱깎이 같은 개인 위생 도구만 따로 쓴다면 이제 전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술잔 돌리기는 어떻습니까? 술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면 남성보다 간 질환에 더 걸리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사실상 여성분들은 이제 체격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작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더욱더 간에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간 질환이 더 쉽게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간암도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하기 쉬운가요? 네, 이 간암, 가족력이 있는지 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네. 이 점을 물으셨거든요. 네, 사실상 다른 암도 마찬가지로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간암이 꼭 생긴다고는 보진 않지만 이제는 이제 위험 요인 동반된 경우에는
간암이 발생하기 높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태에 고위험군인지 위험 요인이 있는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예, 네네. 이렇게 좀 간암에 걸렸던 분이 계시다 하면은 네네. 그 자녀도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근거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성은 있대 네. 그 근거는 명확히 아직 네네네. 예,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예. 간암은 수술로만 완치가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간암이 수술로만 완치가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물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수술을 못 한다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실망은 하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보면 이제 고주파 열 치료라든지 이제 경동맥 이제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이 작거나 다발성이더라도 이제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저간 기능이라든지 아니 간경변이 심하면 이제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완치하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좋아하시다가 이제 재발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암은 재발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어떤 암이든지 이 재발률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거든요. 간암의 재발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간암의 재발률을 보시면 이제 완치적 수술로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5년 재발률은 한 50에서 70% 이상입니다. 재발률은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른 뭐 수술 외적 치료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기저간 기능이나 간경변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간이식을 통하여서 간암을 치료하자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었고, 간이식을 통한 간암의 재발률은 5년에 한 15% 미만으로 많이 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암 재발률이 네네.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높은 이유는 그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이제 만성 감염보다는 간경변을 진행한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아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결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결절 중에 하나가 이제 간암이 됐고 나머지 결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재발이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간 이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간 이식을 받기가 쉬운 건지 용이한 건지 그리고 네. 그렇게 간 이식을 받으면 네네. 거부 반응은 또 없는 건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이식을 많이 하는데 네. 대부분은 생체 간이식, 그러니까 가족 간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 주시거나 자녀가 주는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네. 사실 서구에서는 이제 사체 간이식, 뇌사자 통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제 공여 간을 주실 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제 거부 반응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간이라는 장기는 뭐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면역 억제돼야 거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적인 합병증만 없다면 아주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간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간암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한다면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시고 이를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시 검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 내과 송명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한데 이 지나친 음주는 심각한 간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절제하는 음주 습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도 참 중요한데요. 특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B형, C형 간염 환자분들은 재빨리 그리고 자주 간 기능 검사를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